그다음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회생 채권이 인가된 대로 이렇게 픽스가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중간에 이 회사가 회생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채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. 그 30%, 50%대로 그 금액이 픽스가 되고 회생 그 30%, 50%도 매년 12월 31일 날 하루의 날 정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변제를 하게끔 되니까 그 변제기 역시 매년 12월 31일 날 하루로 이렇게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. 만약에 변제기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면 과거의 채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회생계획안에 그 연체의 이자를 저희들이 또 규정을 내놓거든요. 그 연체 이자를 더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회생계획안이 하나의 판결문처럼 이렇게 하나의 판결문이 돼서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조기종결 이런 절차가 있는데 원래 종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회생계획안 짤 때 이게 10년으로 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0년 동안 회생계획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회생 절차에서 부채를 많이 상당히 줄여놨으면 얼른 이것을 그 시장에 내놔서 자유로운 경영활동 하게끔 하는 취지로 최근에는 아마 6개월 안쪽이면 거의 조기 종결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. 심지어는 제가 한 사건에는 인간하고서 한 달 안에 이게 졸업한 사건도 있습니다. 조기 종결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경영권이 기존 경영자한테 돌아가고 법원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는데요. 법원의 관리 감독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뭐 회사 규모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통상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같은 경우는 돈 500만 원 이상 돈 쓸 때마다 다 법원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직원 채용도 허가받아야지, 돈 500만 원 이상 쓸 때도 돈 허가받아야지, 무슨 계약 체결할 때도 허가받아야지. 그러니까 이 허가서 작성 업무가 상당히 고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이제는 조기 종결하게 되면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경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회생채권의 한번 종류를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회생채권의 종류는 크게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있습니다. 회생담보권 같은 경우는 뭐 근저당권, 물상보증 채권, 그러니까 관계사를 위해서 물상보증을 한 경우 그 물상보증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공장저당 채권, 그 출자증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다면 그 질권, 그리고 현장 점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치권, 그 다음에 양도담보 설정해준 경우에 양도담보. 차량도 뭐 리스 차량이 있는데 차량도 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지 않습니까? 금융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것도 거의 자동차 할부에 가깝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이 되고 운용리스는 렌트카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회생채권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차량 할부. 그러니까 회생담보권은 이런 대표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차량 할부금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차량을 계속 탈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회생담보권자 입장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강제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변제받지도 못하고 강제집행도 못하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않고 계속 그냥 차량을 타는 거고 대신 회생계획이 인가나는 시점에 이런 회생담보권은 바로 변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조세채권, 그 다음에 이 회생담보권은 바로 예컨대 차량을 매각해서라도 바로 변제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회생채권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회생채권이 있는데 회생채권의 종류는 대여금채권, 상거래채권, 구상채권, 보증채권, 특수관계인채권, 뭐 미발생 구상채권, 이게 조세채권이 있어요. 여기서 특이한 게 조세채권도 이 회생채권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도 채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회생 절차에서 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세채권도 무조건 채권 신고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조세채권은
국가 재정 유지 차원에서라도 100% 회생담보권자람처럼 100% 변제를 해야 됩니다. 다만 이득이 있다 하면 인가 이후에 3년 내에 분할 변제를 하더라도 그 유예를 해줄 수 있다. 그건 3년 유예 이런 혜택이 있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 차례를 한번 보시면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은행 대출금 채권, 전환 사채 채무도 뭐 대여금 채권에 포함되고요. 개인 사채, 뭐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대금 이런 것도 다 대여금 채권에 포함됩니다. 그다음에 상거래 채권은 거래처법 대부분 매입 채무에 해당되고요. 구상 채권은 뭐 공제조합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의 변제한 후에 취득한 채권입니다. 그다음에 보증 채권은 이 회생회사가 뭐 관계사를 위해서 연대 보증을 했다든지 했을 때 발생되는 채권이고요. 특수관계인 채권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대해서 발생되는 채권. 뭐 특수관계인은 회사에 뭐 임원도 있겠지만 뭐 관계회사 이런 채권이 다 특수관계인 채권인데 특수관계인 채권 같은 경우는 다른 채권보다 좀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추후 회생계획안을 짤 때도 다른 회생채권은 우선 현금 변제 비율을 높이고 특수관계인 채권 같은 경우는 통상 거의 전액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회생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.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운영하는 경영진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출자 전환해서 주식을 받아서 나중에 경영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출자 전환을 짜도 크게 뭐 거부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미발생 구상채권은 말 그대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.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발생할 것이다. 이런 구상채권입니다.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아직 보험사고라든지 보증사고가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향후에 현실화됐을 때 대의변제한 후에 우리가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. 뭐 이런 채권을 미발생 구상채권인데 이런 미발생 구상채권도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회생 절차에 배제가 돼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채권 신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채권은 채권자 목록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채권자들도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야 이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회생 절차라는 것이 어느 회사가 개시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거기다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는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회생이 진행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채권 신고 기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채권 신고 기간 이후에 추후에 보완 신고가 가능해서 실무상은 이 추후 보완 신고를 아주 폭넓게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 추후 보완 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또 그러니까 신고 기간은 필수로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. 공익채권은 이게 수시 변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회생채권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 공익채권은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설령 나는 임금채권자인데 내 임금을 못 받았다. 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면서 채권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건 관리인이 시부인, 채권조사에서 시부인할 때 다 부인해버립니다. 이것은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부인함. 공익채권이랑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부인 당했다고 해서 거기다 소송을 걸면 절대 안 됩니다. 아까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이 소멸된다. 이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, 개인파산이랑 정반대입니다.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. 채권 신고는 채권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회생법원에 발송을 해야지 관리인한테 보내서는 안 됩니다. 채권 신고서를 보면 이거 제가 하는 사건의 채권 신고 내역서입니다. 한번 채권 신고서를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쭉 보면 사건 번호 쓰고 채무자 이름 쓰고 그다음에 회생 담보권자 뭐 여기는 지금 공제조합이거든요. 쓰고 주소 쓰고 뭐 쭉쭉 쓰고 그다음에 회생 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여기를 또 잘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
원인은 여기 보면은 몇 월 며칠자 운영자금 대출 쓰고 원인, 내용, 원금 얼마,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이자 얼마 이렇게. 근데 채권 신고를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원금 얼마 및 뭐 연 6% 이자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신고하는 것보다는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이자를 이게 확정을 해서 신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에 원금 얼마 및 뭐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연 6% 이자 이렇게 하면 관리인이 그 이자를 계산해서 뭐 시부인할 때 다 금액을 특정해 주긴 하지만 처음부터 신고할 때도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이자를 이렇게 신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에는 그 원금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이자도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미수 수수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위변 제한 금액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신고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회생담보권 같은 경우는 회생담보권에 가액 같은 것도 목적, 가액도 다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담보 대상물이겠죠. 여기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출자증권을 질거 설정한 이후에 이렇게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뭐 조합 출자증권 몇 좌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가액, 가액이라고 하면 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해서 조합 출자증권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산정을 해서 여기서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채권 회생담보권자가 그 가액을 임의로 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생 절차에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. 회생 절차에서는 뭐 감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가액을 특정하게 됩니다. 이 회생담보권의 목적이 가액이 왜 중요하냐면요. 회생담보권의 목적 처음에 대출받을 할 때는 이 출자증권이 10억이었는데 근데 출자증권 가격 변동이 있어서 그 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일로 5억으로 떨어졌다. 근데 대출금이 10억이다. 가정하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그 금액은 5억에 불과합니다.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되냐? 그건 회생채권, 무담보로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 법원에서는 감정 절차를 꼭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그 가액 산정 절차를 꼭 진행하게 됩니다. 회생담보권이냐 회생채권이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생담보권이면 전액변제를 받고 거기다 심지어 개시 후 이자까지 받는데 회생채권으로 돼버리는 순간 거의 70% 50% 정도 권리 변경이 되고 삭감이 돼버리니까 이거 상당히 큰 피해인 거죠. 그 다음에 회생담보권의 인정액 이것은 거의 가액이라든지 그 대출 금액과 이게 비교를 해서 인정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의결권액은 결국에는 회생담보권 인정액이 의결권액과 동일하게 됩니다. 여기는 보니까 약간 좀 의결권액과 담보권 인정액은 좀 잘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회생채권 신고서 이것은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이 신고하는 그 신고서 양식입니다.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회생담보권도 있을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한 대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때는 회생담보권 신고서 그 다음에 채권 신고서 이 두 장을 함께 내야 되는 것입니다. 여기도 똑같이 사건 기재하고 채무자 기재하고 뭐 쭉 기재하고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 여기도 보면 채무자의 책임 준공 파격에 따른 연대보증채권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원금 쓰고 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소촉법상 12%에 대한 지연 이자금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아마 개시 후 이자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의결권액 의결권은 회생채권 금액 전체가 의결권액으로 인정되고요.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여부 기재하고 여기는 확정 판결이 존재했군요. 그 다음에 비고란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